주위에 보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있으시죠. 교통사고 자체가 워낙에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우리 몸이 무방비인 상태에서 갑작스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는 몰랐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내가 사고 이후에 지금 어떤 증상이 남아 있다면 이게 후유증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소해 보시고요.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특징적으로 교통사고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만 다룬다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제 목 경추에 나타나는 교통사고성 후유증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튕겨져서 오는 경추의 손상. 네. 그로 인해서. 근데 왜 그런 것들은 바로 뭔가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즉시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자세를 삐뚤어 하고 있었었든지 아니면은 이제 벨트를 안 했다든지 할 때는 바로 나타나고요. 잘 벨트를 하고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날 오는 이런 양상들이 주로 이제 그 뜬금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닌 것처럼 나타난다든지 또는 무슨 외상후 후유증처럼 이제 그 스트레스 장애처럼 이제 뭐 몇 주 있다가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교통사고 손상의 특징이겠죠. 편타성 장애라는 거 경추로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목베개를 이용하면 그런 게 좀 덜할까요? 라는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목베개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좀 충격에 의해서 그 부위에 어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미세한 손상이 순간적으로 탁 일어나는데 0.2초 만에 나타나는 손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손상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경추 베개를 통해서 이렇게 뒤로 제끼는 그 베개를 쓴다든지 또는 무슨 깁스 같은 고정용 기구를 보정기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오히려 좋지 않고요. 목을 잘 풀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베개는 평상시에 쓰던 그런 베개를 잘 활용하시면서 그 목을 고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편타성 장애일까라는 거를 의심할 만한 어떤 증상? 네. 내가 목이 그냥 좀 뻐근하다 싶으면 편타성 장애라고 봐야 될까? 이런 사고 후에? 일단 그 후방 추돌일 경우에 목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편타성 장애 맞고요. 이제 그것이 경부에 오는 한방에서는 이제 경항통이라고 부릅니다. 경부와 항부에 오는 통증이다. 경부라 함은 목의 전방과 측방을 경부라고 하고요. 목의 까만 피부색이 좀 검은 뒤쪽을 항부라고 합니다. 네. 경부에 오는 손상은 주로 이런 근육 같은 데 많이 오게 됩니다. 옆에 사각근이라든지 흉쇄유돌근이라든지 우리가 목을 이렇게 돌릴 때 두드러지는 근육들에 이제 손상이 귀 밑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그렇죠. 또는 이제 턱관절에도 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충돌이 왔을 때 반사적으로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흉쇄유돌근이 꽉 긴장을 하고요. 턱을 꽉 앙다물게 되면 그 손상에 의해서 2차적인 손상이 올 수가 있겠고 또는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이제 경추 1, 2번입니다. 두개골과 만나는 1, 2번 뼈가 틀어져서 미세 손상이 온다든지 경추뼈 전체에 그 이제 일자목이 있으시거나 역시자목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앞쪽으로 제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아예 디스크가 파열돼서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그 다양한 증세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시는 분 중에서도 후유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속돼야 후유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먼저 설명드릴까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네. 이제 그 감각적 증상, 뭐 무섭다든지 차를 타기 싫다든지 밤에 꿈을 꾼다든지 뭐 잠이 안 온다든지 뭐 불안증이 온다든지 하잖아요. 또 아기들 교통사고 나면은 밤에 막 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속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아. 네, 그리고 한 달 이내일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 한 달이 넘어가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통증도 똑같이 그 기준을 대입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 손상이냐 육체적 손상이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3일 이상 가면 이제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뭐 입원 치료를 하거나 통원 치료를 하거나 하는 방안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고요. 네. 하루 이틀 만에 사라졌다면 이제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증상이 남기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셔도 되지만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6개월 후에 나타나요. 물론 육체적 통증은 6개월까지는 가지 않지만 네. 육체적 통증 같은 경우에도 1, 2주에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평상시 긴장하고 사시는 분들 네. 시간 맞춰서 막 운송업 하셔야 되고 맞춰야 되고 막 정신없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통증이 미세하게 발생했는데도 그냥 컨디션만 나쁜 것 같아요. 잘 그냥 짜증만 모르는구나. 좀 나고 조금 피곤해 이랬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막 계속 아프고 팔이 저리고 이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치료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게 그 교통사고 때문이다라고 아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사실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손보사와 이제 그 피해자분들, 환자분들 간의 충돌이 이제 요새 많잖아요. 그쵸. 이제 손보사는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억지로 막는 경향이 좀 있고 합의금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관리를 잘 하시고 좀이라도 증세가 나타난다면 그 증세의 추이를 본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일단 사고가 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 증상이 없어도 일단은 병원 가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사실 병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불보증서라는 거를 이제 손보사에서 해주거든요. 대물만 이제 접수를 하느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접수도 하느냐가 있겠죠. 대인 접수를 초반에 안 하고 나중에 하면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인적 사고, 어떤 이제 손상, 이제 그 편타성 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마라는 이제 보증서인데 그거를 초반에 받아놓고 안 하더라도 받아놓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는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방사선 검사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일찍 찾아낼수록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방문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난 뒤에 매일 우울해요. 후유증 중에 우울증도 있나요?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그 불안과 우울입니다. 불면까지 이렇게 3대 증상이 가장 정신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우울은 특히 어떤 부분에 우울도 있냐면 우울증으로 확연하게 진단되지 않더라도 그냥 나가기 싫은 거. 그냥 집안에만 있고 싶은 거. 이런 이제 사람 만나기 싫고 또 심한 분들은 자기랑 같은 차에 탔던 사람을 보기 싫어합니다. 왜요? 그 사고 난 장면이 연상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자려고 하면은 꿈속에서 교통사고 상황이 확 재현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밤새 잠을 안 잔다든지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는 호소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하셔서 미리미리 우울증 양상이 있는지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